오늘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 시리즈로 강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약간 좀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요지는 그겁니다. 왜 지역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같이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의 지역 뭉쳐야 산다라는 걸로 잡았고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현수막에 붙은 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내용은 이제 비슷한 거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5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보시면요. 무엇이 지역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지역이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수도권은 자꾸 힘을 얻어가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근데 이 첫 번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이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도 처방도 이거에 기반해 가지고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꼭지를 잡았고요. 두 번째,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문가들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학회라고. 근데 학회에서도 이 수도권 집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회에서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수도권 집중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이 자꾸 융성을 해야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 국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이 커져야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회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발전론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 얘기만 안 했지, 그 뭐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또 멱살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국토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어떤 건가. 이게 굉장한 코스트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은 정말 압축적 공간, 이게 밀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변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듬성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압축적 공간을 구상해야 된다. 근데 압축적 공간을 구상할 때는 네 번째, 아까 제가 첫 번째 내용이죠. 어려웠던 게 이게 그 촉발하고 있는 원인이 제가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산업 구조 변화. 이 산업 구조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네 번째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딱딱하죠,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은 이것보다는 덜 딱딱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 대응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가? 제가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를 꼽겠어요. 뭐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인구 구조. 이거 딱 좀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자, 산업 구조 변화는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막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공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공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너무나 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요 링크요. 4차 이 산업구조 변화가 공간구조 변화랑 맞물리고 있고, 공간구조 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잘 나가는 지역이 인구와 산업을 더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구조 변화가 공간의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변화가 지역적으로 편차를 내면서, 특히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젊은이들의 이동, 사회적 이동이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조금 더 이제 더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고령화 현상이 더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굉장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가면서 우리 사회를 바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산업구조 변화다라는 거 한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 분야의 띵크탱크라고 하면은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국토연구원에 최근에는 이런 산업 입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왜냐하면 이 경향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산업 입지 7대 메가 트렌드를 정리한 거를 한번 보면요.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의 첨단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지방산업단지 어려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고급 인력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도심은 더 고밀화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공간 연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인구 분산을 촉진할 거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생활권역이 점점점 교통통신의 발달로 넓어질 것이다. 넓어지지만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넓어지면서 연계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고요. 공유경제가 도래할 것이다. 직장지와 주거지의 근접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건 청년 인구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을 한번 밑에 봅니다. 일반 기업의 분포는 맨 왼쪽에 있고요. 혁신형 기업의 분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권에 조금 쏠려 있는 양상입니다. 가운데 그림입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혁신성장 기업의 분포입니다. 혁신성장 기업이란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매출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일명 최근에 성장하는 기업의 분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스타트업 기업들의 분포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서울이고요. 빨간색이 경기 지역입니다.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기업, 거의 전수조사입니다. 비율을 한번 보면요. 수도권이 9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도권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서울 지역이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한번 서울 지역을 줌인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기 쭉 솟아오른 지역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테란로 아래쪽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거기에 벤처 캐피털, 그 투자하는 회사,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터, 여기 또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좀 이렇게 양성하고 컨설팅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에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 양재, 판교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산업의 거대한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소위 좋은 일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불리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분포 같은 경우를 보면요, IT 개발자요. 보면은 맨 오른쪽 그림이죠. 수도권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 라는 거, 요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예입니다. 옛날에 이게 트랙터거든요. 트랙터를 개발할 때는 도시 외곽에다가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랙터 만들어갖고 팔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스마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트랙터가 이 스마트 기기랑 자꾸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진화합니다. 진화하는데 최근에는 트랙터 하나 만드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트랙터 하나 만드는 데는요, 날씨 정보 시스템이랑 트랙터가 연결이 돼서 트랙터가 첨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종 시스템도 연결이 되고 관계 시스템도 연계가 되고 다른 농기계 시스템이랑 연계가 됩니다. 트랙터는요, 예전에 생각하던 트랙터가 아니에요. 그럼 이 트랙터를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협업을 해서 예전과는 다른 트랙터, 아까 저희 문샷 나올 때 감동적이었는데, 혁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은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 1 더하기 1이 서로 다양한 분야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양상이 아니라 이게 9가 되고 20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오는 그런 파급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깨달은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곳, 장소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도시적 환경이더라라는 거예요. 수도권이 이런 도시적 환경을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판교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판교는 강남 양재에서, 서울의 강남 양재에서 한 세네 정거장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문화도 부족하고 주거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입지입니다. 딱 하나예요. 여기서 부족한 기능을 강남에서 보충할 수 있고, 또 아래에 있는 분당의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도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 점점 강하게 모이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다라는 상황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이 뭔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10년대에는 저희가 자동차 산업 엄청나게 미국에서 우리 그 포드에서 생산한 거 보면 그때 아주 대량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민들도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60년대에는 반도체 정보통신 이게 이제 떴죠. 해외 사례입니다. 선진국 사례요.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때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AI가 키워드가 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공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위에 2010년 이후에 겪었던 거를 2012년,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이후에 플랫폼 기업의 성장, 그 다음에 IT, 특히 첨단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적 변화를 보면
지식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3대 일자리 수도권에서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전문가 그룹의 일자리도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순중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구조 변화를 보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으로 국내 100대 비금융사 업종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 기술 관련된 시가총액이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 여기는 바이오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단 요거는요, 과거 10년간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2012년, 13년부터 변화하기 시작됐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불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3조 호황 시대였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때 수도권의 경제 성장이 엄청납니다. 이 아래 파란색은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의 GRDP의 비중이고요. 이 검은색은 비수도권의 GRDP의 비중입니다. 수도권이 무지하게 빠르게 치고 올랐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산업 관련 보고서를 보면 90년대 중반부터는 탈공업화란 얘기가 나옵니다. 탈공업화란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기계화되는 현상이에요. 그 노동인력이 적게 필요하니까 그 공장들이 비수도권으로 또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비수도권은 경제력을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었고요. 그게 2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비중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반전된 게 아까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2012년, 13년부터 수도권이 빠르게 픽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이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OECD 보고에서 OECD 국가들 그 OECD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도시에서 발전하는 기업군들은 어떤 것인가? 바이오 쪽, 커뮤니케이션 쪽 이런 기업들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Y축을 보면 연봉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1사분면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자꾸 도시에서 자꾸 자라나고 빨리 자라나고 있으니까 또 청년들은 도시로 자꾸 이동하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모두 수위 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더라. 전남, 전북, 경남, 경북에 인구 16만 명 이하의 모든 도시들의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저 여기가 좀 튀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죠.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한번 그쵸? 네, 전남 나주입니다. 혁신도시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한번 분류해 보면요, 여기에 경북에서 이렇게 튀는 지역이 있네요. 인구가 적긴 하지만 예천입니다. 네, 그렇죠. 도청 신도시가 있는데 사실 안동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택지 개발이 이제 저기 예천 쪽에 더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좀 스페셜한 케이스를 빼고 나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답답하고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집값이 빠르게 폭등하는 게 집값은 밀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밀도가 높아지면은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을 올리는 근원적인 힘이 이 덴서티를 높이는 거고요. 덴서티가 높아졌다가 호조건이 되면은 뻥 하고 또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집값 폭등 문제, 집값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죠? 또 청년 세대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래서 나타난 게 저출산의 문제죠. 그렇죠? 저출산 보면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4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지려면은 테크니컬리 2.1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1이 깨졌고요. 그렇죠? 근데 1이 깨진 선진 국가들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라고 말하면은 해외에 있는 인구 전문가들이 그 숫자가 맞냐? 정말 맞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근데요, 서울은요, 0.64입니다. 작년 4, 4분기는 0.5대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합계 출산율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 안 태어난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렇죠? 그 이제 지역에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없고, 그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대도시에는 청년 인구들이 있는데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계획하지 않는 이런 이중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쏠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또 듬성해지는 지역도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은 집적 불경제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 수도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방법, 직접 불경제가 일어나죠. 이게 서울에 다 모이면 얼마나 밀도가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이 서울을 뚱뚱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광역화되는 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간이 압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거기서 생기는 일자리의 변화, 이거는 공간의 변화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이 산업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메가 트렌드다라는 거고요. 그 메가 트렌드는 저항하기 너무 힘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지역에서는 그런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잘 흐름을 타서 그렇죠?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뭔가 이걸 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구 크기가 점점 줄어들수록 이렇게 소멸 위험이다라는, 이게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중소도시는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의 도시에 있을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도시라는데 있을 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시의 수준이 있어요. 배후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한 몇만 정도겠습니까? 이 도시에는 정말 있을 게 다 있네. 필요한 게.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한 몇만 정도 될까요? 최소한 25만에서 30만 정도는 있어야 상위 위계의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고급 백화점, 응급의료센터, 좋은 종합병원,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구 30만에서 25만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게 민간 영역이었을 때는, 공공이 아니라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죠. 그 배후 인구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차상위 인프라가 나가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어떨 때는 영화관이 버티지 못하고 산부인과가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답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에는 스타벅스가 없어요를 사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스타벅스 웹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스타벅스의 위치를 다 긁어서, 전체 긁어가지고 거기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특정 지역에 이제 몇 개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인구 10만 이하에는
스타벅스가 거의 없었어요. 인구 10만 이하에 들어간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관광지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좀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게 젊은이들한테 그 스타벅스가 없다라는 사실이 기회의 박탈이랑 관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렇죠? 아마 여기 전주에 사시는 분들도 그거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 이하인 곳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면서 자꾸 하방 압력을 받아요. 인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위 위계의 인프라를 같이 쉐어할 수 있게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적 고민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압축적 공간 체계를 구상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이제 산업구조 변화로 공간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도 변화하고 있네요. 특히 혁신 인재들의 성향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다른 세대. 이 뭐 하나로 다 이렇게 통일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학에 있지만 많이 느낍니다.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구나.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정리한 어떤 그런 문서를 보니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런 문화적 트렌드에 획일화된 공간을 지향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느슨한 커뮤니티. 그래서 한두 개의 끈끈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여러 학습 여기 끊고 여기도 가고 여기서도 배우고 또 여기 끊고 저기서도 배우고 이런 곳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쉽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도시적 공간일 가능성이 크고요. 청년 인재들은 그런 도시적 공간을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런 청년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꾸 붙으려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저널입니다.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만들어 놓으면 산업단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배우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가 도시적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융성하는,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리 산업단지 유치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대가 몇 년 전부터 좀 빠르게 바뀌기 시작을 하네요. 고임금 직종은요, 특히 고임금 직종 일자리가 여기 기업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이랑 구미랑 유치전이 심했을 때 구미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구미 사람들 너무나 크게 분노를 했죠. 그렇죠? 아니 구미가 안 되면, 전체 산업의 메카가 안 되면은 어디가 비수도권에서 될 수 있겠냐. 그때 SK 하이닉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50% 이상은 혁신 인재를 요구하고 석박사 인력이 대부분이다. 지역에서는 그런 인재를 뽑기가 힘들고 이런 인력 수급의 문제는 기업의 존만 문제랑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왼쪽에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담을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지역이 융성하기 위해서. 자,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수도권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수도권의 융성은 비수도권의 어려움이랑 맞물려 있어요. 수도권이 점점 융성을 합니다. 그리고 집적의 경제를 지나서 집적의 불경제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까지 가도 커지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이 어려워지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인구 이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도권이 안 좋아도 옮기는 현상이, 안 좋아져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비수도권의 현실은 그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지금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비수도권이라는 공간에 2,600만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렇죠? 시골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살고 계세요. 굉장히 우리한테 그 소중하고 귀중한 다 이제 국민들이고, 그렇죠?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말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거는 진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 비수도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나눠주기식 어떤 근거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이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모여야 에너지가 발생하는 공간이 되고 그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 여러 가지 이익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익이 발생을 해야 주변 지역이랑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컨셉이 여태까지 사실 60년대 이후에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점 개발 방식.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거 우리가 해둔 거 아니냐. 근데요. 거기서는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거점 전략은 확실히 했는데 우리가 상생 전략을 소홀히 했던 거죠. 저는 서울에서도 강남의 융성은요. 강남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이 융성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고 성장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과 인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융성하는 지역은 주변 지역과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구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잘 나가는 지역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모을 공간을 만들 때는 광역화된 시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거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그 거점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변 지역과 잘 나누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 제가 이 얘기는 맨 마지막에 개략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간 체계, 공간에는 위계가 있다라는 것.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봐도 위계가 있고요. 그렇죠?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을 봐도 다 위계가 있습니다. 공간 위계가요. 우리 국토 차원에서 위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공간에 여러 기능들이 모이고 여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청년들이 이 공간을 선호하니까 이런 공간을 좀 지역에도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액 분산형 대도시권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심 거점의 기능을 이렇게 융복합화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어려워집니다. 주변 지역 거점과 중심 지역 거점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하려면은 뭔가 연계 협력 서로 그렇죠? 연계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역적 인프라를 같이 구축을 해가지고 뭔가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통으로 묶이면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구도가 이랬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도를 자꾸 봤거든요.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공간이에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지역은 비수도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따로 행정을 해요. 따로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수도권이 아니라 옆에 지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국고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옆 지자체가 이제 뭔가를 잘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좀 힘든 거예요. 그걸 보기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절화되고 자잘한 사업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모으는 그리고 이걸 통을 크게 해가지고 뭔가 좀 사업을 크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 이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 로봇이 떴을 때는 온 동네가 다 로봇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뜨니까 또 바이오를 다 하겠다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 같아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구산업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산업 생태계를 생각할 때는 구산업과 신산업의 연계, 또 하나 지역이 가진 자원과의 연계. 이 연계고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링크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런 연계 과정 속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거점이 정말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들이,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의 어떤 그런 그 키워드는 세 가지다라는 것. 첫 번째, 덴시티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 하이 덴시티. 일단은 밀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학자가 인문학자를 만날 때 폭발적인 힘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 사회 혁신을 이끄는 힘은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 11시에 젊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버떡 일어나. 그래서 핸드폰을 딱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 30분만 얘기하자. 그리고 슬리퍼 신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막 떠들어요. 그죠? 이제 제가 생각난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떠들고, 좋아.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잦았을 때, 이런 소통이 잦았을 때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 이 하나가 어떨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네트워크죠. 그렇죠? 밀도가 높고 그래서 서로 가깝고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밀도. 그렇죠? 그래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하게 되면 이것도 혁신의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네트워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집어넣을지를 고민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지. 옛날에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들어왔어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보고 하드웨어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OS까지 이제 어떻게 나중에 운영할 것인가까지 겹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가치 사슬이 있는데요. 만약 이 지역에 특화 산업이 있다라면은 그 산업에는 가치 사슬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가치 사슬에도, 이런 사슬에도 공간적 고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 R&D 기능이 어디가 유리한가? 그 다음에 제조 유통이 너무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해외 논문입니다. 자는 공간, 일하는 공간, 놀고 먹고 마시는 공간. 그쵸?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뭐 상업시설 많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여기 택지 개발한 곳, 이렇게 해갖고 따로따로 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융복합 되는 추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해요. 자는 공간이 교육받는 공간이랑, 여기 일단 런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교육받는 공간이랑 결합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노는 거랑 결합하고, 노는 공간이 일하는 거랑 결합하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능을 압축하고 융복합하는 어떤 그런 성질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의 위기,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능성 무지하게 높습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 뭐 얼마 안 남았죠. 통과될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은 우리 공간에 관한 최상위법이에요. 그냥 우리 공간에 관련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광역권에 관련된 정의, 그 다음에 발전계획,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여기다가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갈 거다라는 거고요. 정부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거 싱가포르 케이스예요. 싱가포르 원노스 케이스인데요. 이 싱가포르는 사실 뭐 우리랑 좀 맥락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너지를 모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좀 뭔가 이걸 성공 경험을 축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권에 최소한 맞짱이라도 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와 정말 뜬구름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원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뭐 한 이렇게 윤중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크지 않은 크기예요. 그 정도에 지금 8개의 복합적 기능을 딱 만들어 놓고요. 딱 여기 저기 하나의 큰 구호를 냈습니다. 일하고 거주하고 놀고 배우고 한 방에 몰아놓겠다 한 거예요. 그 싱가포르 남쪽에다가. 그래갖고 저런 융합적 기능을 놓고 약간의 실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여기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핵심 공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저한테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기업 유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그냥 키우잖아요. 그럼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간 성장하면은 그 기업들은 서울로 떠나요.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는 앵커 기업의 유치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기업의 유치가 그럼 말대로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확실한 입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투자 가치가 되게 중요했어요. 땅 좋은 데 사놓으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이 또 여기서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니까요. 지금은요. 기업이 이전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클러스터 가능성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지원은 어떤 건지 앵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투자, 뭐 공공 지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옆에 식약처가 들어오는지 대학이 뭐 또 서포트를 해주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거기 근로자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서포트가 어떤 건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 얼마 인하해 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소득세는 없어질 거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기업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인재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옮기는 과정에서 있는 근로자가 이탈하지 않을지예요. 그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 기업도시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업도시 특별법을 보면요. 기업한테 개발권을 줬어요. 도시개발권을. 아예 도시개발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도시개발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만한 거점 도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에너지를 모을 공간이 있으면 기업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입지를 제공하고 기업이랑 지자체랑 같이 고민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하는 것. 그다음에 거점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주변 지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합니다.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거치죠, 지방세로서. 그렇죠? 그 재산세를 다 걷어서, 그렇죠? 50% 정도는 다 걷은 거예요. 50% 공동파스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누기 25 해갖고 다시 나눠버립니다. 그럼 강남에서 엄청 많이 거치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략적인 어떤 그런 방향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역이 앞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 특단의 조처는 지자체 간 협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 협력을 하면서 지자체 특화된 산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산업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하고
그렇죠? 그 산업 생태계에도 거점이 있고요. 그 거점을 청년들이 정말 선호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전북도 전북의 색깔에 맞는 여러 전략들을 잘 짰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